예, 안녕하십니까. 깊은 생각 중등수학 원장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고입 얘기를 이 설명회 자리에서 안 한 지가 한 2, 3년 됐습니다. 이제 안 하다가 이번에 좀 교육감 선거에서 좀 조희연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불안한 감들을 느끼실 것 같아서 한 2, 3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그 고입은 대입하고 다릅니다. 이 대입은 좀 아시죠? 아셔야 되는데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수능 보기 전 3년 전에 어떻게 볼지 계략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고입은 대입하고 다르게 아직도 최종화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이 자리를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에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4페이지입니다. 예, 피셨나요? 예, 일단은 고등학교 입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고, 후기고. 예, 그래서 일단, 예, 좀 찾기 힘드신가요? 예, 4페이지입니다. 밑에 숫자 써 있어요. 예, 그 전기고에 보시면요, 전기고, 후기고가 있는데, 전기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목고, 이쪽이 전기고고요. 후기고는요, 뭐 뒤에 뽑는다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고가 후기고입니다. 그래서 전기고 입시, 이제 특목고 입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 일단은 여기 수학 좀 한다, 과학 좀 한다 하는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예, 과고 아니면 영재고를 좀 생각하실 건데요. 일단은 맨 처음에 보시면 영재학교는요, 이제 좀 다릅니다. 다른 학교들은 특목고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영재고는요, 관할하는 법이 달라요. 영재교육진흥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과고를 간다 아니면은 영재고를 간다 이러시는 분들은 예, 특이하게 영재고하고 과고는 두 군데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법률이 달라서. 그래서 지금 중1, 중2, 이제 중3은요, 근데 영재고는 입시 일정이 빨라요. 4월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1, 중2 어머니들 중에서 과고나 그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재고도 하시고 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접수되셨죠?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영재학교 밑에 특목고가 보이죠? 특목고들은 예, 과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있는데요. 그 특목고는요, 기본적으로 여러 학교 중에서 한 학교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과고 쓰고 외고 쓸래요?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쓸 수 있는 거는 영재고 쓰고 과고 가능합니다. 다음 영재고 쓰고 외고는 가능해요. 근데 그런 조합은 하지 않겠죠? 영재고 과고는 너무 급이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실 거는 과고를 준비하시면 영재고까지 같이 쓰는 것이다. 예, 그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늘 좀 얘기 드릴 게 과고, 외고,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이제 그렇게 좀 있고요.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는 어머니들이 크게 생각하시는 게 용인외고, 하나고의 이제 선발권 있는 학교에 자율형 사립고가 있고, 아니면 또 흔히 하는 중동고, 휘문고 같은 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보시면 전형 일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 2015년. 그래서 보시면 영재고, 맨 위에 서울과고 영재고 보이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울과고니까 과학고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울과고는 영재고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월달부터 매년 일찍 시작합니다. 그거 좀 체크해 두시고, 그러니까 중1, 중2 학생 어머니들은 내년 이맘때쯤에 영재고 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올 2학년 아이들은 올 겨울방학쯤이면 내년 4월달에 쓸 걸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영재고는. 그러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일정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 8월달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외고랑 다르게
과고, 영재고는 입시 일정이 매년 빠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고, 뭐, 자율형사립고 이쪽은 11월 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얘기로 좀 들어가면요.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제 6페이지부터는 각 학교별로 어떻게 전형이 진행되는가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영재학교 이제 서울가고 얘기를 좀 드리면요. 여기는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전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영재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전원이라고 되어 있죠. 1단계는요. 몇 명 뽑는지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서 넣은 아이들 중에 가능성이 보인다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다 뽑습니다. 1단계는.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약간의 시험 같은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영재성 및 사고력, 창의력 이 문제 해결은 좀 따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따로 좀 준비하시고 다음에 거기를 통과한 학생들이 3단계에서는 과학 영재 캠프, 그러니까 학생들 모아놓고 캠프를 진행해요. 그래서 무슨 팀 미션 같은 걸 주고 아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걸 보면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이 영재학교 이쪽 학교를 좀 보면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 이제 3학년 1레벨 정도 애들도 좀 보면요. 1차는 원서 내면 거의 다 붙습니다. 이제 관건은 그 2차를 통과하냐가 문제인데 2차 통과하려면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그 진도 말고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시면서 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영재고 학생들은 그 정도의 좀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거고요. 다음에 이제 과학고 뒤로부터는요. 그 전형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신이 들어가는데요. 그 내신이 어떻게 들어가냐? 수학하고 과학이 반영돼요. 그래서 그 자료집 7페이지에 있어요.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도 보면 수업하다 보면 교재에 다 있는데 그냥 설명하면 일단 과자 적습니다. 교재에 있으니까 거기 7페이지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수학, 과학을 반영하는데 1단계에서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다음 2단계에서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실 건 뭐냐면요. 이제 자기주도학습 전형이에요. 과거 뒤로부터는 다. 거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소개서를 써야 되는데요. 올해부터 이 과거에서 자기소개서가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뭐가 강화됐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 상식, 과거를 가려면 KMO 등등을 좀 준비해야 된다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좀 바뀌어서요. 그 KMO 성적 등등을 하면 예전에는 약간의 감점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점수 중에서 최하 점수를 줍니다. 그런 실적을 쓰면. 그래서 어떤 것도 금지하고 있냐면 우회적 표현. 제가 열심히 해서 무슨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라는 우회적 표현까지도 거기에 자기소개서에 쓰게 되면 최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뭐 KMO 정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그 자기소개서 쓰는 게 아니라 뭘 목표로 하시는 거냐면 그 과거에 붙은 뒤에 수업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 자기소개서 쓸 때 우회적이라도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나는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고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외고도 이제 좀 아실 건데, 외고는 내신을 봅니다. 내신을 보는데요. 무슨 과목 보는지 나실 다. 영어입니다. 영어인데요. 올해 중3 아이들이 첫 번째입니다. 중2 때는 절대평가. 90점 이상이면 몇 점. 근데 중3 때 성적은 상대평가인 거 아시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외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요. 글자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2,300자를 써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1,500자로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걸 썼어야 됩니다. 아이들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있잖아요. 그 영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쓸 때 무슨 인성, 뭐 자기 학습 계획 이거를 다 구별해서 몇 자 써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그 구별도 없습니다. 그냥 합쳐서 1,500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쓰실 때도 과거랑 똑같아요. 뭐가 또 금지되어 있냐면 그전에는 그전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영어 경시대 뭐 있잖아요. 뭐 토플 그런 점수를 쓰면 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랑 똑같이 우회적인 표현 있잖아요.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하다 보니 무슨 인증시험에서 훌륭한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영어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라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회적인 표현도 쓰시면 안 된다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원외고, 한영외고, 국제외고 이렇게 좀 썼는데요. 이 외고 입시에서 기본은 그겁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과를 쓸지. 예전에는 그냥 우리 아이는 대원외고 갈래요 하면 대원외고에 그냥 원서를 내요. 그러면 정원수만큼 애들 뽑고 거기서 무슨 과를 갈지 지망을 쓰면 그 순서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고를 쓰시려면 자기가 무슨 영어과를 갈지 무슨 과를 갈지 과별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을 보면 같은 학교에도 과별로 경쟁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고를 그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보실 거는 외고 가실 때 좀 잘 보실 건 이제 지금 중3은 이제 2학년 내신이 끝났는데요. 중2나 중1은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면 중2 거기 표가 좀 있는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 영어 내신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외고 쓰실 때 중1, 중2 어머니들은 중학교 2학년 내신은 무조건 몇 점 이상이냐면요. 거기 중2 성취도 평가 점수 보이죠? A가 90점 이상인 건 아시죠? 예, A가 90점 이상인데요. 문제는 80점 이상 B 맞으면요. 점수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예, A가 넘어가면 40점인데 B면 36점, 4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거 전 세대들은 외고 쓸 때 평균 상대평가, 2학년도 상대평가, 3학년도 상대평가에서 합격선에 들어가려면 대강 내신 커트라인이 몇 점쯤 되냐면 1.4등급.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학년 1학기 1등급, 2학기 1등급, 3학년 1학기 1등급, 2학기 2등급. 이 정도까지가 커트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2학년 때 내신이 B를 맞았다. 영어 내신이. 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건은 3학년 내신이에요. 3학년 내신이 지금 보시면 4%가 1등급이죠. 예, 여기 근데 좀 보실 거는 거기 기준 보면 4%, 11%, 23% 보이잖아요. 이 기준선이 뭐랑 똑같냐면요. 수능이랑 똑같아요. 수능 1등급 4%. 그래서 보실 거는 1등급이 40점인데 2등급 11%까지 가면 38.4니까 1.6이 깎이죠. 이걸 좀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2학년 성적 때문에 그래요. 2학년 때는 B를 맞으면 한 방에 4점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40점 만점이 2학년 1학기가 40점, 2학기 40점, 다음에 3학년 1학기 40점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적어도 90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하나 이번에 좀 생겼는데요. 이번 아이들 지금 기말고사 내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이번 1학기 중간고사가 각 학교마다 시험이 다 쉬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학교 시험 어렵게 내라고. 90점 이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외고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3학년, 2학년 내신할 때
예, 저번 중간고사가 좀 쉬웠던 학교들은 이번에도 쉽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몇 학교 좀 보면 휘문부터 해서 몇 학교가 이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공문이 와서 이번 시험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라고 좀 해놓은 상태니까요. 이번 특히 외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영어 내신 있잖아요.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좀 어려울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외고는 영어 내신 정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는 거 하나라 아까 과거랑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예, 그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예, 무슨 입상 성적 쓰시면 예, 불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형 사립고가 있는데요. 자유형 사립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용인외고, 예, 지금 이제 9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예, 힘듭니다. 예, 자유형 사립고는 크게 두 가지 학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발권이 있는 자유형 사립고가 있고, 하나는 선발권이 없는 자유형 사립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발권이 있는 자유형 사립고는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이 크게 생각하는 게 용인외고와 하나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용인외고는 이름이 외고잖아요. 외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인외고는요, 그 입시 전형을 보시면 예, 내신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잠깐 좀 설명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 용인외고는 국영수과사 이렇게 5과목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반영하고요. 예, 쓸 필요 없으세요. 또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에 있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요. 교과성적 거기 모든 지원자에 대해서 거기 반영 방법 보시는 맨 위에 표 맨 위에 거기에 보시면요.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국영수과사 5과목이에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국영수과사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학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 용인외고가요. 이름 외고는 유지하면서 외고를 포기한 이유가 있답니다. 왜 포기했냐면요. 외고는 이과반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근데 용인외고는 이과반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용인외고는 그 내신 성적을 보면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 보면 기본으로 한 번 들어가고 선택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수학을 무조건 한 번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대놓고 수학 좀 하는 아이들 오거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그 5개 과목 중에 선택을 2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학기마다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선택 5개 중에서 뭐 사회를 선택했어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는 사회를 정말 잘 봤는데 2학기 때는 사회 성적이 안 좋고 뭐 국어가 좋아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사회, 2학기 때는 국어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를 선택했으면 쭉 사회입니다. 그냥 수학을 선택했으면 쭉 수학 이렇게 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인외고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신 1, 2학년 학부모님은요 2학년 때부터 5과목 있잖아요. 좀 이제 부담이 증가합니다. 외고는 영어, 과고는 수학과, 근데 용인외고는 국영수과사 해서 2학년 1학기부터 내신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 좀 붙은 아이들 보면 이 용인외고는 이 동네 애들이 조금 불리합니다. 여기 내신이 그래도 좀 경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쓰실 분들은 2학년 때부터 그 5과목에 5과목에 내신을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요. 11페이지 보시면 하나고가 있는데요. 하나고는 내신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학교는 다 2학년 1학기부터 들어가요. 근데 하나고는요. 얘 내신이 엄청납니다. 1학년 1학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과목의 내신이 다 들어가요. 은미체까지. 그래서 여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중1부터 시작해서 근데 비율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1은 전체 내신 중에 5%밖에 안 들어가긴 하지만 중1부터 국영수과사 은미체까지 모든 과목을
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1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과목별 가중치가 있습니다. 보시면 좀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죠? 은미체는 가중치가 1인데 수학하고 국어하고 영어 보면 가중치가 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영수도 잘하며 암기 과목도 잘하며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실한 아이들. 성실지 못하면 참 원서 쓰기도 민망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는 용인외고하고 하나고는 내신 관리를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학교는 기숙사 학교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리고 고입은 좀 간단해서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다음이 이제 12페이지에 보시면요. 12페이지는 이제 중동고 희문고 같은 선발권 없는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답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였죠. 작년까지는 내신 50%인 아이들만 원서를 썼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바뀌어서요. 내신 성적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쓰고 그 중에서 이제 추첨을 해서 정원의 1.5배수. 그래서 이 학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도 이제 올해는 뭘 좀 해야 되냐면 여름방학 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좀 써야 돼요. 그래서 1.5배수에 들어가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 중에서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요.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일반고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일반고는요. 또 학교 원서를 쓰는데 총 2단계를 쓰게 돼요. 1단계는 어딜 쓰게 되냐면요. 서울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 2개. 다음 2단계에서는요. 좀 권역이 묶여있는데 여기 강남구 사시는 분들은 어디가 세트냐면 2단계 쓰는 건 강남구 서초구가 한 세트입니다. 2단계는 강남구 서초구 있는 학교 중에 2학교. 송파구 사시는 분들은요. 어디가 세트냐면 송파구 강동구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송파구 강동구 중에 2학교가 2단계를 쓰시게 돼요. 근데 여기 쓰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곧 죽어도 그러니까 숙명여고를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1단계 전형에서 1지망 숙명, 2지망 숙명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1지망 숙명, 2지망 다른 학교. 2단계에서 또 1지망 숙명, 2지망 다른 학교. 이렇게만 쓰시게 돼요. 그래서 이 일반고 쓰는 것도요. 그 원서를 쓰시게 되면 일단 1단계에서 20% 정원을 채우고 2단계에서 40% 정원을 채우고 남은 아이들은 거기서 추첨되지 않은 애들을 뺑뺑해서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고 쓰는 것도 어머니들 좀 아무데나 막 쓰시는 건 좀 아니고요. 좀 아이랑 이야기해서 좀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2까지는 여기까지가 좀 얘기가 답니다. 그래서 일단 염두해 주실 건요. 고입을 생각하신다. 고입을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내신 관리를 잘 하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목표가 아니었고요. 이제 교육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불안해 하시는데요. 첫 번째, 거기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휘문고 중동고 같은데. 조희연 후보가 공약이 그거였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없앤다. 근데 지금 좀 여기저기 들려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없앨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면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매년 그 경쟁률 나오면은 1대1이 안 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 기억나시나요? 동양고등학교 지원자 빵? 지원자가 빵이었습니다. 빵. 그래서 추가 모집하는데 거기까지도 지원자 빵. 그래서 그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을 했는데요. 지금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 1대1이 안 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2년 연속 안 되고 막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 정도를 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네 사시는 분들이면 뭐 중동희문 그리고 서초구의 뭐 세화현대
그리고 송파구에 보인 뭐 이 정도 학교는 취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보면 강북구 이쪽으로 가면 정원이 좀 많이 안 된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 정도가 좀 취소돼도 그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희문 정도가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가던 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이번에 조희연 후보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학생균형 배정제의 도입.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그냥 뺑뺑입니다. 그 일반고 가는데 일반고 갈 때 원서를 썼잖아요. 근데 그 전에 생각해보면 원서 안 썼습니다. 집 근처 강제 배정. 근데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고에 원서를 쓰기 시작하고 한 2, 3년 전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교육청에서는 계속 그게 나왔습니다. 원서를 쓸지. 그게 하나의 안. 두 번째는 1단계만 쓰고 2단계부터는 강제 배정. 그리고 세 번째 안이 그냥 강제 배정. 이 얘기가 나온 지요. 한 2, 3년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발표하기를 내년에 결정해서 하겠다. 하지만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요. 아직 구체적 계획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당장 시행해도 현재 중3 아이들은 좀 기간의 촉박함으로 인하여 시행되기 힘들 것 같고요. 시행돼도 이제 중2, 중1이 고등학교 갈 때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좀 눈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교 선택시 중요하게 다룰 점이 있는데요. 좀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 중3 어머니들 지금 아이들 내신이 절대평가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 아이들이 중3 아이들 중1, 중2 아닙니다. 중3 아이들이 고1이 됐어요. 내신 대학교 갈 때 내신이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잘 모르고 계시는 분 많은데 절대평가 아닙니다. 지금 중3 아이들까지는 내신이 상대평가예요. 대학교 갈 때. 그러니까 특목고 여기 뭐 중동희문 쓰실 때도 고려하실 거 제일 중요합니다. 내신이 상대평가다.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중3 아이들. 근데 중1, 중2는요. 내신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쯤에 갑자기 교육과정 바뀐다고 하면서 신문지상 도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문이과 통폐합? 그게 이야기를 해서 올해 말쯤에 다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중2, 중1은요, 그 교육과정이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 고등학교 올라갈 때 내신이 절대인지 상대인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 어머니들은 이번에 원서 쓰실 때 고려하실 거, 고1 올라가면 내신이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중1, 중2 어머니들은요, 뭘 고민하시냐면 올해 연말쯤에 박근혜 정부에서 또 그때 문이과 통폐합해서 교과서를 바꾸며 교육과정을 바꾸며 한다고 했는데 그 발표 여부에 따라 고등학교에 내신이 상대인지 절대인지 결정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년에 결정하실 때 올해 연말쯤에 나올 건데요. 그 나온 결과를 보시면서 좀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입은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좀 부탁드릴 거는 1학년, 2학년 어머니들이 지금 외고를 준비하는데 뭐 교육감이 바뀌었다 해서 뭐 흔들리지 마시고요. 크게 이 동네면 현행과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특목고 입시에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1학년, 2학년 어머니들도 똑같이 준비하세요. 하던 대로. 이 동네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 거는 내신 관리 잘하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3 학생들은 꼭 상대평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고등학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갈 때 내신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원서를 쓸지 말지를 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고입 설명은 좀 드렸고요. 그 교육감 바뀌었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동네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고입 설명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RS학원 중등영어과원장 임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좀 PPT 좀 잠깐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그 입시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옆에 쭉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곳이 대치동이라는 열기를 실감케 할 정도로 외고도 나오고 무슨 영재고 하나고 이런 특목고 위주로만 원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들 그런 특목고를 진학을 생각을 하고 계신 어머님들이신가요? 지금 슬렁이는 걸로 보아서는 원장님께서 지금 시간을 낭비하신 건 아닌가 하는 거는 좀 농담이고요. 사실은 맞습니다. 어머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중학교에서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세요. 꼭 특목고에 진학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좋은 대학, 우리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죠. 그런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길 원하시는 거는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굳이 특목고에 진학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고 진학해도 특목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스카이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꿈과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특목고에 진학을 하려면 공통적으로 잘해야 되는 두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과목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수학이죠. 두 번째는 영수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영수만큼은 남에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둘 중에 한 과목이라도 과목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뼈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왜 인간은 그 정신적인 큰 충격을 준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수능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점수가 9점이 나왔어요. 저는 전형적인 문과형 학생이어서 나중에 대학은 결과적으로 이제 토익을 봐서 외국어 특기자로 진학은 했습니다만 모든 학생들이 외국어 특기자로 진학할 게 아니라면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중학교 선상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목고인가요? 아이들 다 외고 가고 국제고 가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또는 지금 무슨 기간이죠? 내신 기간이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설명회 끝나고 내신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신과 수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입니다. 내신과 관련해서는 그 학년별로 좀 특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1학년 내신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올해 1학년 내신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강남 지역에서?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자로 시작합니다. 자유학기제로 인한 여파가 좀 있죠. 자유학기제가 올해 들어서 시범 시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들어서 이제 확대 시행이 되고 내후년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약 85% 혹은 90%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자유학기제 학교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가 들어서 영어가 받게 되는 영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원래는 자유학기제가 1학년, 2학년 학기 중에 한 개 학기를 골라서 그 학기의 시험을 보지 않는 게 원래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4개의 시험 중에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중에 한 번의 시험을 봅니다. 대부분은 1학기 기말고사를 보죠. 그리고 2학기 시험이 모두 철폐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2학기가 들어서 시험을 보지 않다가 갑자기 2학년이 되어서 충격적인 영어 점수를 받고 이제 충격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1학년님 어머님들께서는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깊은 생각에서는 그 깊은 생각 중간고사라고 저희가 실시하는 올해부터 처음 이제 실시를 했죠.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중간 기말고사를 학원에서 대신 봐줍니다. 아이들 표정 굉장히 심각하죠. 아이들이 이제 집단에서 학교라는 큰 집단에서 몇 등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평가를 이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깊은 생각 내부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점수를 내고 영어 수학 과목만 일단 봤는데요. 영어 시험을 보고 수학 시험을 보고 그 점수에 대해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등수를 내주고 부족한 부분을 평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2학년이 되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왜 2학년이 되어서 큰 충격을 받을까요? 2학년이 되면서부터 영어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삼겨 죽은 개구리 이야기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삼겨 죽은 개구리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갑자기 뜨거워하고 튀어나오죠. 근데 찬물에 넣었다가 이 물을 서서히 데피게 되면 개구리는 뜨거운지 모르고 튀어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는데요. 1학년 때 아이들 작년 같은 경우만 봐도 1학년 때 내신 시험을 보면 점수 잘 나오거든요. 기껏해야 뭐 위례 용법이나 비고잉 투나 이세 용법 정도만 물어보는 시험이 고작이었어요. 난이도도 굉장히 낮았고 절대평가였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부터 문법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죠. 현재 완료, 무슨 뭐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든지 부정사용법이 부사용용법까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점수가 살짝 떨어지죠. 95점, 93점 맞았던 아이들이 80점대 후반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점수가 약간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니? 아이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제가 실수를 좀 했어요. 한 문제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정말 실수를 했어요. 또는 이 문제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 정말 쪼잔해요. 마침표 하나 안 찍었다고 라고 틀리게 하는 학교는 없는데 과거형으로 표기 안 했다고, D 하나 안 붙였다고, 이 D로 끝나는 단어인데 D 하나 안 붙였다고 틀렸답니다. 이거 말이 되나요?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2학년 학생들이요. 그리고 3학년 내신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요즘에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부터 들려오던 이야기예요. 외고 입시가 2학년은 쉽게 정리를 드리면 외고와 국제고 입시가 2학년은 절대평가고요. 3학년은 상대평가죠. 근데 올해 아이들의 내신 점수를 보면요. 이미 2학년은 절대평가로 평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인플레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1등, A등급이에요. 못 받은 아이들은 B등급. 그러면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한 학교에서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이번 내신 굉장히 어렵대요, 선생님. 왜? 외고 입시하고 외고하고 국제고 가는 아이들 때문에 어렵게 낼 수밖에 없대요. 우리 아이들 다 외고와 국제고 갑니까? 100명 중에 90명이 일반고를 진행을 합니다. 85명 이상의 아이들이 일반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 때문에 100명 중에 10명의 아이들 때문에 나머지 90명의 아이들이 어려운 내신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일부러 내신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 되어야 돼요. 우리 내신 때만 해도 발음기호, 번데기 발음, 갈고리 발음 아시죠? 그 발음기호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번, 2번에 나왔었어요. 요즘에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너무 유치해요. 내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목고 갈 아이들 때문에 내신 문제가 어려진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로 학생들을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첫 번째가 바로 문법입니다. 어휘도 있고 대화문도 있고 독해지문도 있고 아이들 대부분 다 독해지문 외워오거든요. 그걸 아시는 선생님들께서 문법으로 공격을 하십니다. 이건 왜 그런지 아시나요? 혹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특히 학원 선생님들하고 전화통화나 상담을 가시면
하원생들께서 영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 친구는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요. 문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90%의 아이들이 문법이 약하거든요. 10명 중에 9명의 아이들은 문법 못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문법이 센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성문 기본 영어 혹은 이런 저런 영어 문법책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집에 문법책들 이만큼씩 쌓여 있으시죠? 학원 바꿀 때마다 이만큼씩 쌓이는데 아이들의 문법이 세져야 되는데 세지지 않은 상태로 엄마 저는 문법이 약해요. 너는 왜 이렇게 문법을 틀리니? 이번에 내신 문제에서 문법을 많이 나갔어요. 선생님이 어렵게 내셨어요. 그 어렵게 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먼저 좀 갖고 나온 자료인데 저희가 내신이 끝날 때마다 내신 분석을 해요. 그래서 학원 내부에서 선생님들 교양 자료로 그 내신 분석 자료를 만드는데 이번 내신부터는 올해부터는 재원생들 대상으로 이 내신 자료를 어머님들에게 다 배포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내신 점수를 잘 나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먼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먼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좀 주고 있는데 중간 부분에 그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문장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청중학교 3학년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점수거든요. 중간고사 평가거든요. 문법 문제는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어법상 맞거나 틀린 것을 물어보는 유형이 대부분. 난이도가 문항별 난이도 분석을 보시면 중간에 8.6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저희 학원에서 내신 평가서를 작성한 최고 점수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네. 두 번째가 대치중학교도 좀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대치중학교가 사실 내신이 그렇게 어려운 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빨간 줄로 써놓은 문장을 좀 보시면 이제껏 보아온 대치중 3학년 문제들 중 가장 어려운 난이도였습니다. 3학년 내신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서술형은 대부분 정확한 문법을 측정하는 문항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문장 써 있죠. 213단원의 메인 문법에서 벗어난 문법 문제도 나오는 등. 그러니까 메인 문법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2학년 때 다뤘던 문법은 심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치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갖춰야 될 문법 실력은 이제 평소 꼼꼼한 문법 실력을 갖추기에 노력해야 된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한 학교만 더 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삼중도 그 강남 8학군 대표학교죠. 객관식 문법 영역에서 이제 틀린 문장, 옳은 문장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 대체적으로 보면 3학년 들어서 서술형 문제 비중과 점수, 배점 그리고 문법 문제 배점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를 보셔도 서술형 배점이 굉장히 높죠. 35%나 되고 문항수로 11문항이나 됩니다. 어쨌든 좀 자세하게 문제를 좀 보면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가져온 게 있는데 유형별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렵게 낼 때 어떻게 내시는가. 첫 번째 선생님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문법으로 아이들을 좀 위협을 합니다. 이건 맞추라고 낸 문제들이 아닌 문제들 같은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을 고르시오 유형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죠. 그런데 2개나 고르랍니다. 아이들은 시리에 빠집니다. 도곡중 3학년 2번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 문항만 더 보시면 어법상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를 고르랍니다. 요건 좀 약과예요. 예전에 개원중 같은 경우는 11개, 10개의 문장을 주고 그 중에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를 쓰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3학년 들어서 좀 심화되는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대처하는 방식이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19번이죠. 17, 18번 문항의 정답과 비교합니다. 내가 고른 선택지가 3번이라면 17, 18번이 혹시 3번은 아닌지 혹시 3번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를 갖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이 이런 유형입니다.
실수 유도형 문제도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밑줄 친 A, B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춰 영어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까지는 괜찮아요. 대치중 3학년 문제였습니다. 대치중 3학년에 이 유형의 문제가 5문제 나왔는데요. 문제는 조건이 있죠. 7단어, 11단어, 13단어. 서술형 문장에 영작 문제가 나왔는데 단어의 개수를 정확하게 맞췄으래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외국인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이런 의미를 갖는 문장을 서술형에 쓰라고 하는데 11자가 되어야 된다. 맞출 수 있겠느냐. 문장 한번 써봐라. 제가 아시는 외국인 지금 경희대 교수님이신데 그분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안을 나름 쓰셨더라고요. 몇 개, 한 2-3개의 문장을 저한테 쓰셔주셨어요. 첫 번째 문장은 14개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16개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원어민이 쓴 것처럼 학생들이 여기에 답을 쓰게 된다면 아이들은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I know these two sentences mean the same, but we Americans do get by without knowing this kind of stuff. 이런 거 몰라도 잘 살아간다 이거죠. 의미가 통하는데 뭐가 문제냐. 영어는 언어거든요. 언어라면 이렇게 말하는 방식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방식도 있는 건데 서술형 문제에서 그 아이들의 언어 발달의 폭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11자로 제한하고 있네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영동중학교 문제 한번 잠깐 보시죠. 이번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중학교 3학년 영동중 1학기 문제였는데 이 학생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서술형 1번 문항에 보시면 영동중학교도 대치중과 비슷하게 냈죠. 한 칸에 한 단어만 쓸 것. 이런 조건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에 6개의 칸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답을 썼냐면 I haven't made up my mind. 난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사실 의미상으로 이게 맞거든요. 정답은요. have not made up my mind가 답이었어요. 이유는 그렇죠. 지문을 보시면요. 여기 이 친구가 틀리고 나서 억울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쳐놨는데 A라고 나와 있는 이 괄호 옆에 조그맣게 I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틀렸어요. 4점을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친구 여기 우혁인데 우혁아 너 이거 선생님한테 가서 꼭 얘기해라. 선생님이라면 의미상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수락형을 쓰지 말라는 디렉션도 없었고 의미상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답도 맞다고 생각을 한다. 가서 꼭 이야기해서 점수 받아와라. 반점이라도 받아와라. 결국엔 1점 줬습니다. 굉장히 치사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미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문항 더 틀리게 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내신이 전락해버린 거죠. 뭐 때문에요? 특목고 입시 때문에요. 세 번째 유형 한번 잠깐 보시죠. 빈칸 모여라형입니다. 이 유형은 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안에 4개씩 혹은 3개씩 본문을 다 읽고 하나라도 삐끗하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한 문제짜리 문제가 아니에요. 4문제가 한 문항으로 집약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10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이 또 대처하는 방식이 있죠. 가장 앞부분에 있는 선택지를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분명히 from이 답일 거야. from으로 시작하는 게 답일 거야. 물론 뭐 대부분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대처를 하는 등 굉장히 재기발랄하게 답안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입니다. 짜증 유발형. 이건 저도 좀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짜증이 났었던 문제가 정말 짜증나게 생겼거든요. 일단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대청중학교는 강남 8학군에서 가장 문제가 어려운 학교로 유명한 학교예요.
문제도 짜증나게 영어로 써놨네요. Unscramble the words in the box to fill in the blank so that it has the same meaning with what is written in Korean. 한국어로 쓰여진 것과 같은 의미를 갖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하고 네모 박스 안에 단어들이 막 섞여 있어요. 아이들은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겠죠. 문장을 머릿속으로 만들면서 하나하나의 단어를 지워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문장이 안 나오거나 단어가 한 개, 두 개 남았어요. 틀릴 거 뻔히 알잖아요. 짜증나는 겁니다.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내신을 공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난이도가 높아질까? 난이도에만 집착하시는 선생님이 난이도만 집착하시다가 이런 유형의 문제까지 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내신 선생님께 좀 만약에 이 영상을 나중에 유튜브를 보신다면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틀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께서 멋지게 영어로 문제를 내셨는데 영어 문장에 문법적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찾아주시는 어머님들께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설명회 끝나고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찾으셨나요? 찾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은 사실상 문제에 대한 의심은 품지 않거든요. 대충 의미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아마 그걸 아신 선생님께서 쓰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아이들이 공부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셨다면 문제를 내신 선생님 당신도 꼼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영문법 중의 일부입니다. 비교 구문에 나오는 문법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전치사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A는 B와 유사하다. A is similar, 빈칸 B.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to가 들어가죠. A는 B와 다르다. A is different, 빈칸 B. 어머님들이 저희 학생들보다 훨씬 잘하세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A는 B와 동일하다. A is the same, 빈칸 B. 정답은 as입니다. with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with를 쓰긴 쓰거든요. 원어민들도 쓰긴 쓰는데 정확해서 구별해서 쓰고요. 문법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the same with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어민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원어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don't like Italian foods. 나는 이탈리아 음식 별로 마음에 안 들어. It's the same with me.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때 with는 뭐뭐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런 맥락에서만 쓰거든요. A와 B라는 비교 대상이 있는데 비교 대상의 성질이 동일할 때는 with를 쓰면 안 됩니다. as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문법에서는 세 번째 줄에 it is the same meaning with가 아니라 as가 되어야 맞습니다. 문법 틀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3 내신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사태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특목고 때문에요. 그래서 조희영 교육감께서 실제로 없앨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특목고, 외고, 국제고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언제 느끼냐면요. 중학교 3학년, 지금 중3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곧 경험을 하시게 되실 텐데, 현재 중3 아이들이 내신 기간을 제외하고, 내신 기간이라고 하면 내신 보는 그 일주일 있잖아요. 그 전주 한 달부터 보통 공부를 하거든요. 그 2달의 기간을 제외했을 때 5년하게 내가 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평상시 정규 기간이 약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이면
기말고사까지 모두 끝나게 되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목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이 지나서 12월 달에 중3 아이들은 학교에서 뭐 하는지 아시나요? 그쵸, 비디오 보죠. 오늘 학교에서 비디오 봤어요. 선생님이 자습하래요. 뭘 자습을 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시험이 다 끝났는데요. 아이들은 정말 개판이 됩니다. 특목고만 없다면 아이들을 12월까지 공부시킬 수 있는데 특목고 때문에 아이들이 12월 달에 비디오를 보고 학교에서 축구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요. 특목고 때문에 중간고사 영어, 기말고사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영어 시험 3학년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번 중간고사도 어려웠어요. 아까 대치중 3학년도 보셨듯이 역대 최고로 어려웠습니다. 2학년 절대평가 영어 점수가 이미 점수 인플레가 났기 때문에 3학년 상대평가에서 등급을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공문이 내려왔대요. 전체 영어 평균 점수를 65에서 70점으로 맞추라 라고 교육청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영어 내신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그 내신에는 문법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판을 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아이들이 2학년이 되면서부터 문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죠. 2학년이 되면서부터 아이들은 꼼꼼하게 내신형 문법 그리고 순위형 문법에 맞춰서 꼼꼼하게 문법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수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능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수능을 잘 봐야 좋은 대학에 갑니다. 수능에 관련돼서 제가 숫자를 3개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 3가지 숫자가 의미하는 바 혹시 유추가 가능하실까요?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 74라는 숫자는요, 재작년에 있었던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그러니까 고3 수학능력시험 전체 평균 정답률입니다. 정답률의 평균이었습니다. 74%면 어려운 편이었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 78%가 작년에 있었던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전체 평균 정답률이었습니다. 조금 올라갔으면 쉬워진 건가요? 어려워진 건가요? 쉬워진 거죠. 4%만큼 쉬워졌어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89%라는 숫자가 이번 6월 12일에 있었던 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의 평균 정답률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내놓은 교육 공약 중에 하나가 대입 강수와 그 중에 수능 EBS 연계 출제와 수능 난이도를 쉽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번 수능 작년 수능만큼 어렵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수능 시험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 공부 좀 손 놓으셔도 돼요. 공부 좀 안 해도 점수 잘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2013학년도 수학능력평가시험에서 외국어 영역 1등급을 맞으려면 92점에서 93점이 나와야 됐습니다. 3문제에서 4문제 틀려도 되죠. 그리고 2014학년도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죠. 92점에서 93점이 1등급이었어요. 이번에 6월 모의평가의 1등급 점수 혹시 아시나요? 100점이었습니다. 100점.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집니다. 3문제 틀리게 되면 3등급이죠. 인서울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60만 명의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 수능 난이도가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1등급을 나올 수 있게 문제를 내겠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45문항이나 되는 수능 문제를 듣기평가 포함해서 쭉 풀어가면서 45문제를 다 맞추려면 정말 고도의 집중력과 어느 부분에 함정이 숨어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가면서 문제 푸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더 꼼꼼함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이 표를 좀 잠깐 보시면 재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20%에서 40%대 문제들을 제가 좀 표기를 한 거거든요. 윗부분은 듣기평가였기 때문에. 듣기평가 난이도는 다 아시죠? 네, 쉽습니다. 대부분이 다 맞추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해왔고요. 재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한 6문항 정도가 40%에서 20%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작년 수능을 보시면 20에서 40% 사이의 문제가 2문항으로 줄었습니다. 조금 쉬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대수능 모의평가를 보시면 62%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60% 문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고난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정말 쉬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실 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00점이 필요하다는 거. 만약에 같은 난이도로 나온다면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다 2등급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설명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What's the key to mastering English? 영어를 정복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인가? 이 중간에 열쇠를 보시면 어머님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좀 보이죠? 영어와 한글로 써져 있는 단어들이 보이는데, 미국 교과서도 있고요, 디베이트도 있고요, 수능도 있고, 내신도 있고, 어휘도 있고, 라이팅, 스피킹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중학교 저학년일수록 이런 좀 현상이 심해지는데 왜 아이들이 디베이트 학원에는 왜 다니나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디베이트 학원하고 무슨 원어민 회화 학원도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미국 교과서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어제 설명회 준비하면서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어머님들께서 프리토킹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프리토킹을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외국인과 유창하게 대하면 좋죠. 대학 갈 때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지금부터 좀 초점을 거기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3학년만 돼도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느라 허덕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사탐, 과탐, 수학 과목, 그리고 다른 한국사 인증시험도 있죠. 여러 과목으로 허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 수능이 3등급 혹은 4등급이 되었다면 굉장히 시간이 빠듯해요. 대부분의 연고대를 가는 아이들,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수능 모의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놓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굉장히 많아요. 2학년 학생인데 수능 모의평가를 보면 100점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 학습이 꼼꼼하게 스피킹이나 디베이트가 아니라 문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수학 점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모의평가 9점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때는 수학을 이렇게 못하는데 나는 지방대 가지 않을까. 수학 점수 9점을 받은 그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보고, 그러니까 고2 모의평가였죠. 모의평가를 보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집에 와서 울었거든요.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아니면 중앙대, 동국대, 당국대, 건국대, 그 정도밖에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정말 들어보지 못한 대학교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서로 끝나는 대학이라든지 호서대, 한서대, 이상한 대학들 있죠. 고2 때 선생님께서 그 대학을 가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외대 용인 캠퍼스밖에 없고, 제가 외대를 고집했기 때문에 외대 용인 캠퍼스 스와이비 학과를 가래요. 저한테 외대를 그렇게 가고 싶으면. 제일 낮은 학과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때부터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수학이 9점이었다면 영어 점수는 어땠을까요? 영어 점수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80점 만점에 42점이 나왔어요. 그럼 100점 만점에 56점이거든요. 좋은 대학 못 가는 점수예요. 정말 시리에 빠져서 주가를 팠습니다. 수학은 파도 안 되더라고요. 영어만 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단어 암기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 아이들이 하루에 3개씩 단어를 외워서 고3이 되면요 7,000개 외울 수 있습니다. 안 까먹는다면.
4개씩 외우면 9,000개를 외웁니다. 8,700개 나오거든요. 수능에 몇 개의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8,000개에서 12,000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8,000개에서 12,000개의 단어 안에는 비동사도 있고, 애플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3, 4,000개의 기본 어휘를 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단어의 어휘는 2,000개, 3,000개밖에 안 됩니다. 중1 때부터 2-3개의 단어만 꾸준히 외워갈 수 있다면, 아이들 분명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7개월 동안 1620개를 외웠어요. 그래서 3월 모의평가에서 42점이라는 점수가 9월 모의평가에서 65점으로 올라갔습니다. 놀랍지 않으시죠, 여러분? 80점 만점이었기 때문에 65점이면 그래도 잘 한 편이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어만 외웠는데 점수가 20점 이상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아직 조금 더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된다면 꾸준히 단어 외우는 습관부터 드리고 학원에 보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4레벨이다. 혹은 레벨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문법이 부족한지 어휘가 부족한지 리딩이 부족한지 분석하지 마시고 일단은 단어만이라도 좀 외우게 한번 시켜봐 주세요. 그리고 일정량의 임계량의 단어가 넘게 되면 한 2,000개 정도의 단어를 빠삭하게 외우게 되면요, 아이들의 실력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문법이건 리딩이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단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꾸준히 조금씩. 한 번에 와락 외우는 건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영어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 가기 직전에 20분 혹은 30분 영어 단어 공부하고 학원 가서 통과했다고 돌아옵니다. 실력 안 쌓입니다. 조금씩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책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봤던 책을 어제 찍은 거예요. 이 책 한 권의 표제어가 1620개거든요. 집에 왜 단어책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학원 옮길 때마다 새로운 단어장 사라고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한 권의 단어장에 나오는 단어들만 완벽하게 암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도 점수, 실력 분명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여름방학 학습 전략이에요. 사실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여름방학이 몇 주나 되죠? 3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대부분 그 학교들의 공통분모를 뽑아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은 한 2주 반 정도 프로그램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일주일에 2회 수업씩 했을 때 약 6회 수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학원들은 이번 여름방학 특강 들으면 성문 종합영어 다 떼어드립니다. 기본 영어 다 떼어드릴게요. 문법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된 홍보를 합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게 문법이에요. 아까 보셨죠?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어림도 없어요. 좀 현실적이고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 꼭 해야 되는 부분, 어떤 거죠? 내신에 나오는 문법, 수능에 나오는 문법입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도 굉장히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입니다. 홍보고요. 제가 이번에 직접 강의를 하는데 7월 24일부터 첫 강의 시작이 되죠. 일주일에 2번씩 2시간 반씩 그래서 특강을 좀 진행을 하는데, 구문들을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약한 문법 포인트들을 회차별로 잡아서 좀 짰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명 정원이었는데 36명이 들었거든요. 좀 마감이 빨리 되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등록을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설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어 정복, 물론 스피킹도 잘하고 디베이트 잘하고 하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 목표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목표는 2가지입니다. 내신과 수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
여름방학에 공부해야 되는 것도 딱 두 가지예요. 어휘와 문법. 그 두 가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깊은 생각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기본기가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와 함께 근무하시는 저희 전우분들이죠. 선생님들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왼쪽에 서 계신 분이 저와 가장 오래 일하셨던 선생님이시거든요. 깊은 생각에서 중고등부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일하셨던 깊은 생각 대표 강사 이수지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깊은 생각 ERS 어학원의 이수지 강사입니다. 최근 강남 8학군 지역의 학습 수준과 내신 난이도를 살펴보면 문법 문제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법을 모른 채 단어를 머릿속에 조합하는 형식의 그러한 해석법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내신 최고 득점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깊은 생각 ERS 어학원에서는 확실한 문법 수업과 더 나아가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탄탄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업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깊은 생각 ERS 어학원의 박원일 강사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충 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깊은 생각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빈이고요. 자, 우리 아이들은 이전부터 영어 학습을 해왔습니다. 실제 수능 외국어 영역 1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단어의 수는 파생어를 통해 의미 파악이 가능한 분을 제외하면 총 500개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즉, 누구와 어떻게 학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수업을 통하여 즐겁게 배우며 정확하게 알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재미와 실력 향상, 저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 김영입니다. 네, 요즘 영화배우 김보성 씨의 의리가 되시잖아요. 예, 긴말 않겠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성적, 저희가 그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차렷 경례. 마이크 주시고 먼저 퇴장하시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저희 대규모 설명회 자리여서 좀 세부적인 학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설명회 자료 간지 보시면 터닝 포인트라 그래서 소규모 설명회 자리가 7월 1일, 3일, 4일 날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1일 날에는 1학년, 3일 날에는 2학년, 4일 날에는 3학년 어머님들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설명회 끝나고 나가시면서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저와 좀 이렇게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ERS 학원 중등부영어과 원장 임현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중등부학의 대표 강사 정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깊은 생각 과학 대표 강사 정원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부장님께서 15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분 안에 제가 약속 드리는데요.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과학 학습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주 빠르게 할 거니까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정말 10분 안에 끝냅니다.
화학 관련 단원이 1학년 때는 분자, 뭐 상태 변화 이러한 단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는 물질의 이제 구성, 물질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2학년 때 물질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학 결합에 이제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원소 기호 이런 것들을 외우는 학년이 2학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 되면 2학년 때 배웠던 이제 화학 결합 혹은 화학식,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반응을 할 때 어떠한 뭐 질량 관계가 있는지, 부피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전략은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자에 대한 내용은 중2, 중3, 고1, 고2, 고3 동안 한 번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이때 생기는 개념이고요. 2학년 때 배우는 물질의 구성, 그 다음에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3학년 때 배우는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나와요. 조금 더 이제 심화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 1,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이때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과학 1, 2학년을 특히 열심히 이제 가르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습 전략은 용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은 중학교 1학년 5단원, 열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에 나와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의 뜻을 아이들은 모두 알고 서술형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원들마다 최소 요 정도의, 지금 이 단원은 물리 단원이기 때문에 용어가 좀 적게 나오는 거고요. 생물이나 화학 혹은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용어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자어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전략은 왜입니다. 앞에 있는 질문들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빗방울을 맞아도 왜 다치지 않을까? 약간만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러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 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습 전략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차례대로 보실 건데요.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특히 숙제를 할 때 요렇게 합니다.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해설 읽어보고, 알겠네 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이든 다 똑같은데, 모든 과목이 다 똑같은데요. 수업 듣고 다음 수업 가기 전에, 짧은 수업은 이제 이틀 간격이 있고 긴 수업은 한 일주일 간격,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간격이 있는데요. 수업을 듣고 다음 주 학원 가기 전에 한 2시간 전쯤에 숙제를 시작합니다. 책을 볼 시간이 없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부예요. 그냥 선생님한테 숙제 해갔어 를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은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누워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항상 어떤 과목이든 과제를 하기 전에는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전에 배웠던 내용을 꼭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읽고 해설을 보고 공부하는 부분. 순간에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특히 틀렸던 문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배웠던 책의 내용 혹은 필기했던 것 이런 것들을 들춰봐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아직 잘 이제 제대로 해보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틀린 문제가 교과서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가 배웠던 문제집에서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과학학습을 이제 어떻게 짜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요. 과학 공부를 평소에 꾸준히 하는가? 이것은 내신 때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 혹은 심하면 하루 전, 이틀 전이 아니라 평상시에
조금 하느냐. 어머니들이 집에 가셔서 아이들 문제집 보시면 돼요.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 문제집이 얼마나 풀려있나, 이번 시험 범위가 한번 보시면 깨끗한 경우가 이제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yes or no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숫자를 세주세요. 두 번째, 현재 배우고 있는 부분이 이해가 잘 되고 있는가? 아이에게 이건 물어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신 성적이 노력한 만큼 나오는가? 혹은 원하는 만큼 나오는가? 요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yes의 개수에 따라서 선행 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3개면 다음 학년 선행을 부담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면 고등학교 거 이제 시작하시면 되고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아주 잘 나온다면 다음 학년, 중3 혹은 고등학교 1학년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2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 2학기 거에 대한 선행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살짝 공부를 해봤더니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판단이 들면 그때는 다음 학년 선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2학기 때 좀 어려운 단원이 있다든지, 지금 중2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일과 에너지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있다가 2학년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뭐 역학적 에너지 뭐 이런 계산이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단원. 중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단원이 있는데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좀 어려운 단원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면 다음 학년 선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2학기 예비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yes가 하나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이 학생들은 대답이 매우 명확합니다. 무조건 2학기 예비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또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시험 때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이해 안 되고 해서 점점점 이제 과학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크를 간단하게 해보시고요. 여름방학 이제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7월 초에 7월 2일이랑 8일에 과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깊은 생각 256 학원에서 그 설명회 때 어머니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 생각 과학 강사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